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최규현입니다. 오늘은 천체들에서의 중력과 질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주는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지금 지구의 중력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 지구는 또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궤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도 은하의 중력에 의해서 궤도 운동을 하고 있고, 이제 우주 전체도 그 중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력은 질량에 따라 질량에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중력과 질량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지금 우주에서 그 질량 부족 문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질량 부족 문제는 이제 암흑 물질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력 이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나선형 은하와 타원형 은하를 사용을 해서 바로 이 중력과 질량의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배경에 보시는 이 아름다운 이 나선형 은하는 그 해바라기 은하라는 선플라워라는 또 별칭도 가지고 있는 은하인데요. 또 이 은하는 실제로 그 이 중력과 그런 질량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 있는 은하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암흑물질 문제를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은 현대 과학의 아주 그런 뜨거운 그런 토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언스 뉴스라는 데서는 20세기 탑 10 과학 미스터리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고요. 또 위키피디아에서도 현존하는 물리 미해결 난제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질량 부족 문제는 이제 오래 전부터 존재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 암흑 물질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이런 암흑 물질 검출의 장비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이제 어떤 특이한 신호가 있었지만, 이제 이것이 그 암흑 물질이라는 그런 지금 확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력은 질량과 관련이 있고, 또 입자의 속도에 의해서 그 중력과 질량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와 달 위에 어떤 그 거리 위에서 우리가 입자를 낙하를 시키게 되면 이것의 속도는 이 그 천체의 반경에 비례하고 그 질량의 이제 제곱근에 그러니까 반경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제곱근에 비례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와 달의 이제 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지만 이 속도가, 그러니까 자유낙하를 시켰을 때 관측하게 되는 속도가 그 질량하고 관계가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런 중력과 질량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것은 케플러의 법칙에서 시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것은 근현대 물리 천문학의 어떤 발전의 도화선이 된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대 누리고 있는 그런 과학기술의 어떤 중요한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이거는 그 현대 기술로 그 관측이 된 행성들의 속도를 초속 이제 몇 킬로미터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초속 30km 정도로 돌고 있고요.
지구 안쪽에 있는 행성들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바깥에 있는 행성들은 더 느린 속도로 돌고 있는데, 이제 케플러가 이 공전 주기의 제곱이 이 궤도 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수학적인 어떤 원리를 발견을 했는데, 이거를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뉴턴에 의해서 이제 이 케플러의 법칙이 이제 깊이 연구가 되고요. 그래서 뉴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이제 물리학 이론을 제창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87년의 일이고, 잠깐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뉴턴이 자신의 물리학 이론의 대부분을 그 당시에 그 유럽의 패스트,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게 유행을 할 때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가 문을 닫아가지고 2년 동안 시골에 내려가서 연구를 해서 그때 이 아이디어를 다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뉴턴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거를 그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힘은 어떤 입자의 힘이 가해지면 그 질량과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하고 가속도를 곱하는 게 힘이 되고, 그리고 모든 그 질량들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뉴턴 물리학은 놀랄만한 성공을 거둡니다. 케플러의 법칙을 완벽하게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지상에서 모든 운동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여기까지 오시면서 그 뉴턴의 법칙을 만족을 시키면서 오셨습니다. 걷는 것도 그렇고, 또 전철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런 어떤 뉴턴 이론의 어떤 마치 축제와 같은 일이 19세기 중반에 일어나는데, 이제 천왕성이라는 행성이 1781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로 천왕성의 궤도를 천문학자들이 면밀하게 그 추적을 했는데, 이 천왕성의 궤도가 태양의 중력과 또 목성의 중력, 이제 다른 것의 중력에 의해서 이거를 예측을 해보면은 그 미세한 그 불규칙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베리어라는 그 천문학자가 이제 뉴턴의 이론이 옳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추가적인 그 물체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중력이 가해져야만이 이것이 설명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지의 행성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한 위치를 베를린 천문대의 갈레라는 천문학자에게 보냈는데, 이 갈레라는 천문학자는 그 르베리어가 예측한 바로 그 위치에서 그날 밤에 바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론에 의해서 그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그 행성을 발견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거죠. 과학의 힘인 거죠. 그래서 이 해왕성이 발견이 됨으로써 그 천왕성 운동의 그 부족한 질량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세기 후반에 뉴턴 이론이 그 중대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의 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성의 궤도가 이와 같이 약간씩 이렇게 그 세차 운동을 합니다. 이제 태양에 가장 가까운 점을 근일점이라고 하는데, 그 근일점이 이렇게 약간씩 이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태양하고 수성만 있으면 정확하게 타원 궤도를 계속 그리게 될 텐데, 이제 다른 행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도 있고 또 목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행성들의 중력이 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궤도가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 이제 관측된 것은 100년 동안 572초의 이동이 관측이 됩니다. 이건 아주 작은 각이죠. 왜냐하면 1도가 3600초니까 575초는 아주 작은 각이지만 이제 망원경으로는 아주 잘 관측이 되고요. 이제 그런데 뉴턴의 이론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532초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과 같은 이런 뛰어난 컴퓨터는 없었지만 이제 당시에 다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532초가 예측이 돼서
이 100년 동안 43초 이 차이를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르베리어는 그 해왕성 발견에 고무되어서 이제 새로운 행성을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성보다 안쪽에 어떤 벌컨이라는 행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컨은 이제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가상의 행성 벌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성의 궤도에 대한 질량 부족 그 문제가 이제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은 이게 이제 20세기 초의 일인데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공간, 그러니까 중력이 시공간에 공류를 가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평평한 시공간은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 테이블의 그 평평한 면과 같은데 중력이 존재하면은 그 평평한 시공간이 이렇게 굽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의 어떤 표면 같이. 그런데 이게 이제 4차원 시공간이 굽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그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공간 곡률 이론에 의해서 43초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세기 초까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이제 천왕성 궤도 운동의 그런 불규칙성에서는 이 질량 부족 문제는 그 미지의 질량을 발견함으로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즉 해왕성을 발견함으로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서 궤도 운동의 경우에는 질량 부족 문제가 실제로는 중력 이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력 이론을 수정함으로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제 뉴턴이 처음으로 중력 이론을 제시를 했고요. 그 후에 중력 이론은 딱 한 번 그것이 수정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물리학이 이 중력에 관한 한 끝났으면 뭐 좋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세기에 새로운 질량 부족 문제가 출현합니다. 그것은 은하단과 은하에서 그런데요. 지금 여기 배경에 보이는 것이 은하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마, 이제 우리말로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수천 개의 은하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들이 별이 아니라 은하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그 스위스 천문학자 주익기라는 천문학자가 1933년에 이 은하들의 그 시선 방향의 속도들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 속도들의 분포가 너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속도 분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분산 값을 또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분산이 무려 초속 1000km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관측 수준으로 이 은하들의 질량을 다 계산을 해봐도 이 속도 분산을 설명하기에는 질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는 이제 그 천여자리 은하단이라는 데서 스미스라는 천문학자가 비슷한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1959년에는 이제 칸 울처 두 천문학자가 국부은하군, 이거는 이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속해 있는 그런 이제 수십 개의 이런 은하들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것을 국부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그런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은하의 이제 큰 이웃 은하인데 바로 그 아름다운 유명한 안드로메다 은하죠. 이제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이제 많이 관측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1939년에 이제 뱁캅이라는 이 천문학자가 이제 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그 별들의 속도를 이렇게 추정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 속도들이 이 감소가 되지 않고 은하 외곽에서도 속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잠잠하다가 이제 1970년에 이제 루빈이라는 이제 천문학자가 이제 여성 천문학자인데요. 이제 나중에 이 천문학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루빈이라는 여성 천문학자와 또 그 이제 포드 이런 천문학자들이 이제 이런 은하들을 더 자세히 관측을 했고요. 그리고 또 1975년에 라버츠, 이제 화이트허스트 이런 천문학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고 있는 그 이제 레디어스, 즉 거리에 따라서 레디어스는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킬로파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킬로는 천을 뜻하고 1파섹은 이제 1광년을 뜻하고 1파섹은 3.3광년 정도를 뜻하고요. 그리고 이제 1파섹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의 약 20만 배, 그 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회전 속도가 이렇게 멀리 가면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가 않고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은하의 질량 부족 문제인데요. 이제 오늘 주제의 핵심인데요. 이제 여기 이제 그 제가 그 만화 모양으로 그렸는데 여기 이제 4개의 그 팔 같은 것은 그 나선 팔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거기 여러분이 그 실제 그 아름다운 은하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용돌이 은하라고 또 이름 붙여진 영어로는 월풀 은하라고 이름 붙여진 건데 이제 이 은하의 그 속도를 여러분이 이와 같이 그 여기 있는 별의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VR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곽에서 상당히 멀어진 곳에서 어떤 수소 원자, 이제 수소 가스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내지는 않는데 전파를 이것이 방출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의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턴의 이론이 예측하는 바는 여기 이제 이런 빨간 선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량은 대부분 여기에서 관측되는 질량은 이 내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 외곽으로 갈수록 이 뉴턴의 이론에 의해서 루트 R분의 1로 케플러형으로 감소를 해야 되는데 관측은 이와 같이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질량 부족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론에서 또 중요한 어떤 주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973년에 그 프린스턴의 오스트라이커와 피블즈라는 두 유명한 천문학자가 참고로 피블즈는 이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로로 인해서 이제 이 천문학자들이 이제 이분들은 이론 이제 천체물리학자들인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 은하의 원반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은하의 원반이 그 역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이 자체의 질량만으로는 이제 은하의 원반이 불안정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붕괴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구형의 암흑물질 헤일로가 있다면은 이제 그것이 원반을 그 역학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뉴턴의 중력 이론이 이제 맞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면은 그러면 암흑물질이 이제 무엇이냐 이제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암흑물질은 아직 발견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우리가 뉴턴의 중력 이론을 지금 이런 이론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막 사용을 하고 있는데 뉴턴의 중력 이론의 적용 범위가 맞다는 것을 누가 이거를 증명한 적이 있나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뉴턴의 이론은 그 태양계의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바로 케플러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력 가속도를 이 행성들이 경험하는 중력 가속도의 범위를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10의 마이너스 6제곱에서 10의 마이너스 2제곱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로그 스케일로 보게 되면 이제 해왕성은 여기 정도고 수성과 금성은 여기 정도고 이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중심에 아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제 꽤 강한 중력장을 여기가 이제 지구 표면에 하고죠.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러니까 10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여러분이 아까 그 수성의 그 궤도에서 봤듯이 이제 그런 정밀한 관측에서는 이렇게 중력이 강해질 때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그 만유인력 이론은 이미 그 모든 범위에서 옳지 않다는 이론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쪽으로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이론인데요. 그런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 다른 한쪽은 맞다는 가정하에서 사용을 하면 이제 이게 암흑 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흑 물질을 모든 천문학자들이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1930년대부터 그 1939년에 이제 뱁캅이라는 그 천문학자는 안드로메다 은하에 관한 그런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코멘트를 그 논문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아마 외곽에서 적은 질량을 허용하는 새로운 역학의 가능성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제안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천문 관측이 이제 맞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1970년대에 이제 그 천문 관측이 확실해지면서 이제 암흑 물질 문제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1983년에 이제 이스라엘의 천체 물리학자 이제 모르데아이 밀그롬이 수정 뉴턴 역학을 제안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Modified Newtonian Dynamics라고 하고 이제 그거를 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아주 작은 가속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정도, 그 정도 아주 작은 가속도 보다 큰 영역에서는 뉴턴의 이론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작은 가속도 영역에서는 뉴턴의 이론이 수정이 된다면은 암흑물질 없이 은하 회전 속도 곡선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이 몬드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바로 이 가속도 상수라는 그 새로운 자연 상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이것의 그 속성이 힘이 r제곱분의 1로 감소하지 않고 이제 중력이 약해질 때 r분의 1로 감소하게 됨으로써 그 어떤 그 천체의 내부 역학이 외부 중력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뉴턴이나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몬드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외부 중력장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 2004년에 이제 그 맥가우라는 그 천문학자가 이 은하들의 회전 속도를 분석을 했는데, 이제 이쪽은 뭐냐면 그 관측된 속도의 제곱을 이제 그 측정된 질량 분포에 의해서 뉴턴 이론에 의해서 예측된 속도의 제곱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은하의 거리에 따라서 보면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가속도로 요거를 나타냈더니 이와 같이 이제 두 개 여기 가속도가 있는데요. 가속도로 나타냈더니 이와 같이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어떤 가속도보다
약한 가속도 영역에서만 둘이 차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몬드 이론이 예측하는 바하고 이제 일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게 이제 외부 중력장 효과인데, 이제 밀그롬이 바로 1983년에 자신의 그런 아이디어를 그 제안을 하면서 바로 이런 코멘트를 그 자기 논문에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외부 중력장이 중력 시스템의 내부 역학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수정 역학의 가장 강력한 테스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은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은하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외부 중력장이 있다면은, 이제 외부 중력장은 뭐냐면은 어떤 은하도 우주에 혼자 존재하지 않고 주변에 다른 은하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웃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요. 어떤 은하도 혼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의 은하들이 또 균질하게 분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주를 아주 큰 영역으로 보면은 균질하지만은 이제 그런 로컬하게 보면은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외부 중력장이 존재하고 그 이제 외부 중력장 하에서 이제 어떤 각각의 은하들이 자윤학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실은 자윤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턴의 이론에서는 그런 외부 중력장 하에서 자윤학화하는 이 개의 내부 역학은 그 외부 중력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상쇄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대학교 물리학 이제 그런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쉽게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수정 중력 이론에서는 이제 이 외부 중력장의 세기가 내부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뉴턴의 이론이 맞는지 수정 중력 이론이 맞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수성의 그런 그 궤도가 이렇게 세차 운동하는 거 그 크기를 갖다가 이론들이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턴의 이론이 예측하는 양이 있고 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양이 있었듯이 이제 여기서도 그런 예측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간단한 우리가 어떤 장난감 그런 모형을 써보면은요, 이제 만약에 암흑물질이든지 아니면 이런 몬드 효과든지가 만약에 없다면은, 그러니까 뉴턴 이론만이 맞다면은 그러면 이 빨간색이 예측이 되는 이런 은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냥 몬드 이론을 쓰게 되면 여기 외부 중력장이 없는 경우 이런 그 까만 선이 되고요. 그런데 외부 중력장이 비교적 강한 중력장이 있으면은 이와 같이 초록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강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환경보다 더 강한 가상의 경우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올해 그 코로나 중에 이제 제가 이런 그 미국과 유럽의 천문학자들과 같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여기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유럽과 미국의 학회를 가서 이제 여러 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맥가우그라는 학자도 만났고 또 이제 밀그롬이라는 학자도 만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올해 코로나 기간에 이제 이 연구를 주로 이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 초에 이제 연구재단으로부터 이제 이 강의에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막연하게 아마 올 연말쯤 되면 뭔가 새로운 더 확실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최대한 늦춰 잡았습니다. 11월 말로 잡았는데 그런데 정말 우연의 일치처럼 정말 우연찮게 바로 이번 달에 논문 이제 2편이 출판이 되게 됐는데 이 논문이 지금 상당히 흥미로워서 지금 이제 지금 한 편은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출판이 되었고 한 편은 지금 이제 출판이 이제 곧 될 예정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심으로 하겠는데 이게 이제 저 혼자만의 연구가 아니고 바로 이러한 그 암흑물질 문제 또 수정 중력 이론의 그런 중심에 있었던 천문학자들과 이제 같이 했던 연구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아까 그 몬드의 그 중요한 두 가지 테스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속도 상수 존재 여부 테스트죠. 이제 여기 이제 2016년에 이제 이 천문학자들이 소위 가속도 관계식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관측된 그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뉴턴 이론에 의해서 관측된 그 질량 분포에 의해서 예측되는 거하고 이 보면은 여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딱 여기에서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가속도 상수의 존재를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알겠는데 모든 은하가 하나의 AJ로 설명이 가능하나? 이제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상반된 두 주장이 펼쳐졌는데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천문학자들은 이제 은하들이 하나의 이 가속도 상수로 설명이 될 수가 없고 은하들 사이에 어떤 편차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몬도는 맞지 않고 이 가속도 관계식은 암흑물질 헤일로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제 반면에 또 다른 천문학자들은 이런 천문 데이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문 데이터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피팅을 해가지고 함부로 그러니까 그 가속도 상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속단하는 것은 이제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한 거는요, 이제 Astrophysical Journal Letters라는 데서 이제 아주 최근에 출판이 됐는데, 이제 저희는 구형 은하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처녀 자리에 있는 구형 은하 같은 거고요. 이제 구형 은하를 왜 사용을 하느냐? 이거는 이론이 가장 간단한 형태가 구형입니다. 계산을 하기가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 모형의 오류가,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적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거는 회전하는 원반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속도 분산이라는 걸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한 영역에서 이제 많은 수의 별이 있기 때문에 그 별들의 속도 분산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지금 현재는 이런 은하들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그런 정밀한 속도 분산 2차원 지도가 존재합니다. 여러 서베이에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미국 또 유럽 이제 이런 나라들이 하는 거고 이제 물론 우리나라 천문학자들도 일부 참여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이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몬드에서 의미하는 이 가속도 상수가 존재한다면은 그러면 회전하지 않는 구형 은하에서도 회전하는 은하에서와 똑같은 값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흥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 19개의 구형 은하를 이제 선별했어요. 그러니까 망가라고 하는 서베이하고 이제 아틀라스 3D라고 하는 서베이에서 그리고 이거는 속도 분산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색깔이 이 속도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색깔을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제 이제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제 무지개색으로 이제 이 색깔을 나타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색깔을 이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이와 같이 어떤 그러니까 나선형 은하에서 회전 속도 곡선과 같이 타원형 은하에서 속도 분산 곡선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중력과 질량 분포에 대한 문제를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19개의 은하가
전부 그 통계 오차 내에서 하나의 값하고 전부 일치합니다. 그 하나의 값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이제 1.5 이제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0.6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 값은 그리고 회전 은하에서 값과 아주 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 68% 신뢰 수준, 95% 신뢰 수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이제 약한 색깔, 약한 푸른색 이게 이제 95% 신뢰 수준인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95% 신뢰 수준에서 전부 다 일치합니다. 하나의 값하고 일치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최소한 이 19개의 구형 은하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가속도 상수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나선형 은하에서 봤던 것과 같은 그 가속도 관계식을 하면은 이와 같이 아까와 같이 그런 비슷한 식이 얻어지고 이제 여기 일부 요 데이터 포인트들이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관측 오차 내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강력한 테스트는 바로 외부 중력장 효과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곧 지금 출판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스파크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회전 속도 곡선과 또 별들의 질량 분포, 또 중성 수소 기체의 질량 분포가 얻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은하들이 외부 중력장이 큰 경우에는 회전 속도가 미세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몬드에 의해서. 그리고 외부 중력장이 약한 경우에는 이런 감소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몬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175개 은하 중에서 이제 회전 속도가 비교적 양호한 이제 상대적으로 퀄러티가 좋은 153개 은하를 선별을 했고요. 또 그 중에서 그 은하들 주변을 이렇게 전부 우리가 관측을 했습니다. 은하들 주변을 이제 은하들 주변을 관측을 함으로써 그 외부 중력장의 세기를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저희 그룹 내에 이제 그 한 천문학자가 이제 옥스포드에 있는 젊은 천문학자가 이제 이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그 두 개의 외부 중력장의 세기가 가장 센 두 개의 은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중력장 효과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 관측된 그 회전 속도들이 이론치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하게나마. 그런데 외부 중력장 효과를 넣으면은 이제 이것이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반면에 외부 중력장이 가장 약한 두 개의 은하를 보게 되면 그런 효과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양쪽에서 어떤 차이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중력장 효과를 측정하려고 해도 그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부 중력장의 세기를 잘 측정할 수 있는 113개의 은하의 통계적 특성을 보면은 이제 여기 Y축은 그 각 은하의 주변에 있는 은하들을 직접 관측을 해가지고 외부 중력장의 세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측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X축은 회전 속도를 이제 피팅을 함으로써 이제 그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둘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네, 또한 이렇게 외부 중력장 효과가 있다면은 이 그 스팍의 이 가속도 관계식에서 미세한 그런 탈선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MCMC 이제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이제 그 통계적인 기법을 써가지고 이제 이 은하들을 새롭게 분석을 한 결과 이와 같이 그 몬드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런 탈선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각도에서 봤을 때 놀라울 정도로 몬드에 예측하고 맞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가속도가 미세한 쪽에서 여기 가운데 이 까만 선에서 이렇게 이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하지만은 명확한 이렇게 신호들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요약을 하면은 이제 구형 은하에서 가속도 상수가 존재를 하고요. 이것이 회전 은하의 값과 일치하고 또 그 이제 몬드에서 예측하는 그 외부 중력장 효과를 이제 저희가 명확하게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의 의미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외부 중력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 중력에 의해서 회전하는 은하하고 외부 중력장 하에서 자윤학화하는 이 은하하고 이제 뉴턴이나 그러니까 뉴턴의 역학은 이제 이것이 둘이 내부 역학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몬드는, 그러니까 수정 중력 이론은 이제 이것이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는 바로 이 미세한 차이를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 암흑물질 헤일로의 특성으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는 이거를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제 베라 루빈이라는 천문학자가 그 이제 여성 천문학자인데요. 1970년대에 그 암흑물질이 이제 그 인류에게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일반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천문학자인데요. 바로 이 천문학자가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그 회전 속도가 이렇게 약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회전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인 그런 천문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제 이 그 은하의 회전 속도와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공헌을 많이 한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원래 LSST라는 그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망원경이 건설이 되고 이제 관측을 이제 시작하고 그러는데요. 이 LSST라는 그 망원경을 이 베라 루빈 그 망원경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천문학자를 이제 기려가지고, 그러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이 그 우주 팽창을 발견한 이제 허블을 기려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그랬듯이, 근데 이제 이 천문학자는 이제 2016년에 타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928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1950년대에 대학원생이고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여성 과학자는 굉장히 드물었고요. 또 여성 학자들은 굉장히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결혼을 해가지고 20대 때 바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이제 참고로 유대인인데요. 그러면서 거의 집에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여성 천문학자의 일종의 데모와 같은 그런 지위에 이제 있는 분인데, 이제 그러니까 베라 루빈 뭐 자신이 어떤 암흑 물질을 꼭 주장했다기보다도요, 이제 그가 이렇게 회전 속도 곡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소하지 않는 회전 속도 곡선.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류의 이런 과학사에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오른쪽이 이제 바로 그 밀그롬 1983년에 수정 중력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한 천문학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스테이시 맥가우라고, 이제 이 천문학자는 좀 독특한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바로 이 베라 루빈하고도 굉장히 각별한 관계에 있고요. 또한 이 밀그롬하고도 굉장히 각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보통 천문학자들은 이제 암흑물질 쪽 그 어떤 학계하고 밀접하면은 이제 또 몬드 학회 사람하고는 이렇게 친하지가 않는 경향이 있고요. 또 몬드 학회하고 아주 밀접하면 이제 암흑물질 그
사람들하고는 좀 덜 친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이 천문학자는 이제 본인 자신도 굉장히 이제 저명하고요. 여러분이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양쪽에 다, 이 양쪽 사람들하고 다 같이 아주 밀접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러니까 양쪽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천문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연구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편의 논문을 바로 이제 올해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연구의 대부분을 해서 이제 올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 천문학자들하고 같이 했고, 여기 이제 그 스테이시 맥가우거가 여기에 참여한 거를 알 수가 있고, 이제 물론 밀그롬도 이제 저희의 논문을 지금 읽고 이제 저희 논문 결과를 이제 알고 있고 이제 저희랑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이제 저희 연구 결과는 참 놀랍게도 몬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대학원생부터 이제 지난 20여 년 동안 사실은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재단 과제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암흑물질과 몬드 두 가지가 계속해서 존재를 하니까 이제 제 본인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이 연구를 해보자.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연구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내가 한번 몬드를 직접 연구를 해보자 해서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몬드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여기 뭐 페데리코 렐리라든지 해리 데스몬드, 스테이스 맥가우그, 뭐 제임스 샴버트 이런 그 천문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천문학자들하고 제가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같이 공유를 할 때,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그 몬드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하기를 제가 처음에는 좀 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면밀히 분석을 한 결과 암흑물질보다는 이 몬드로 이것이 설명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몬드가 예측한 그대로 결과들이 나왔다는데 참 놀라움을 지금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10년 이때 이제 어떤 이제 결과들이 나오게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강연을 보신 분들이 질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대신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체 물질에 대한 연구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네. 이거는 이렇게 광범위하고 또 어떤 과학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고 한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 인류의 이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 이 물리학 과학 기술의 발전의 출발점은 바로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서구 사회는 거의 대부분이 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만 하더라도 이제 뉴턴의 법칙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천사들이 이 행성들을 그렇게 돌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놀라운 수학적인 법칙이 이제 조화의 법칙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뉴턴도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이제 뉴턴은 이것이 자연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러니까 천상에서의 그런 원리를 설명을 하려고 자연 법칙을 발견을 했는데,
그 자연 법칙이 바로 우리 일상에서 유용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면은 이제 그 암흑 물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 입자를 우리가 찾아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암흑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중력 이론이 수정이 된다면은 또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우주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우주 자연 법칙을 더 잘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과학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우리가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그 아기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듯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주 전체의 질량은 일정한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은 이제 답이 사실은 없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우주의 크기도 아직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어떤 우주의 끝까지, 관측의 끝까지 어떤 바운더리를 정할 수 있고, 그 안에 질량은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력과 어떤 이제 운동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우주의 경우에는 이제 뉴턴의 이론을 사용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우주의 팽창의 역사를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우주의 어떤 전체 질량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런 그런 모든 영역에서 어떤 그런 모든 영역에서 다 맞다는 가정하에서 추정하는 이론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다 이제 관측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은하들을 셀 수가 있습니다. 은하들을 관측을 하고 그것의 빛의 양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은하에 있는 그런 별들의 종류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질량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관측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우주의 어떤 바운더리 내의 질량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것은 그 보통은 이런 그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을 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우주 전체의 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질량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죠. 크기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우주 전체의 질량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주의 어떤 질량의 평균 밀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밀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는 임계 밀도라는 게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주의 팽창이 영원히 팽창하는 것과 팽창을 하다가 멈추는 것의 경계에 해당하는 질량을 갖다가 임계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밀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밀도가 그 임계 밀도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임계 밀도 내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관측할 수 있는 것의 질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참고로 지금 그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 그 표준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초한 그거에 의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임계 밀도의 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이 한 25% 정도고요. 그래서 그 둘이 합쳐서 한 30%고, 이제 나머지 70%는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외부 중력장은 예전에는 구하기 힘들었었나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좋은 질문입니다. 이 외부 중력장에 대한 그 연구는 이렇게 계속해서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밀그롬이 바로 1983년 논문에서부터 그 외부 중력장이 그 중력 이론을 그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그런 효과라고 거기다 분명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이 외부 중력장 효과는 굉장히 미세합니다. 미세하기 때문에 이것의 효과를 이거를 그 관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의 어떤 그 질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회전 속도 곡선을 피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추정을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또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동안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논문 이전에도 과거에 이제 이런저런 논문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은하들을 그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만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하의 주변의 은하들까지 관측을 해가지고 그 은하들이 가하는 외부 중력장을 독립적으로 계산을 하고 또 회전 속도 곡선을 또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외부 중력장의 세기가 큰 은하들하고 세기가 작은 은하들을 또 이렇게 따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또 그거를 분석을 해서 둘을 또 비교를 하고 이런 체계적인 것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최초로 했다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저 혼자는 엄두도 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작년에 그 이제 독일과 미국의 이제 두 학회를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이제 여러 천문학자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했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스테이시 맥가우그 이 그룹 이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이걸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최규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올해 금요일의 과학터치 본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 본강연 영상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도입 강연 영상들도 올라와 있으니 유튜브 채널의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